라마 5세가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마 5세에게는 왕비가 4명, 그리고 왕비 이외의 부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라마 5세가 가장 아끼던 왕비가 수난타 왕비였습니다. 수난타 왕비는 1살 딸과 임신한 몸으로 배를 타고 라마 5세에게 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 강에 빠져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 왕비를 수행하고 있던 많은 일행들은 왕비와 1살짜리 공주가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23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독립을 지켜낸 대나무 외교와 세계를 홀린 태국의 매력입니다. 태국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태국의 왕궁과 사원의 모습입니다. 태국 하면 또 이런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화 왕과 나입니다. 율브리너 주연의 영화였었죠. 이 영화의 배경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국과 관련해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태국의 국왕 라마 10세입니다. 현재 태국의 국왕이 민생을 시찰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무릎을 꿇고 있죠.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무려 4차례나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의 역사 그리고 태국의 매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시아 유일의 독립국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중 유일한 독립국이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어떻게 홀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 배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에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를 차지하고 동쪽으로 진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차지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시암 왕국이 있었습니다. 시암은 지금의 태국의 과거 이름입니다. 이 속에서 태국은 어떻게 독립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태국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태국의 국왕은 라마 4세와 5세였습니다. 이 라마 4세와 5세를 일컬어서 태국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태국의 이름이 시암 왕국이라 그랬죠. 시암 왕국을 통치했던 그 당시의 왕조가 짜그리 왕조였습니다. 그중 라마 4세와 라마 5세는 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들입니다. 그중 라마 4세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라마 4세는 20살에 출가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복형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는 출가를 해야 됐었죠. 20살에 출가를 해서 무려 27년간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승려로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불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의 여러 가지 불교의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려로서 살면서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양 문명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카톨릭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방콕의 카톨릭 교구에 있던 신부님을 사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백성들과도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승려 생활을 하던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라마 3세가 서거하게 되면서 그 당시 라마 3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는데 태국의 유력한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라마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라마 4세의 이름은 몽쿠시입니다. 그리고 라마 4세는 태국의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죠. 우선 유럽식 교육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왕을 만나러 오는 귀족들에게 상의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걸까요? 원래 태국에서는 왕을 아련하러 올 때 혹시나 무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탈의하고 왕을 만나러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서양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상당히 미개하다고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라마 4세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이들에게 상의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라마 4세는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있는 많은 첩들을 풀어주면서 제갈 길을 찾아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부인을 판다거나 이런 일들도 모두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의 강력한 국가였던 청나라에 대한 조공도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당시 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양쪽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 4세는 영국을 통해서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앙숙과 같은 경쟁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편에서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태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홍콩 총독이던 존 바우링이 태국을 찾아왔습니다. 존 바우링은 태국이 조약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태국을 압박할 생각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라마 4세는 영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직접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존 바우링을 만나면서 부족하지만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의 존 바우링도 태국에 호의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태국 왕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마 4세는 심지어는 존 바우링과 영어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 선교사들과 연습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의 운명 앞에서 어떤 리더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라마 4세는 국가의 운명 앞에 품격은 지키되 자존심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태국은 영국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이 바우링 조약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었겠죠. 우리나라도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첫 조약을 불평등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바우링 조약 역시도 치외 법권을 인정해야 됐었고 협정 관세라든지 최애국 대우까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 조약을 라마 4세는 왜 체결했던 걸까요? 라마 4세는 서양인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서 영국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은 불평등한 조약을 내세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을 앞세워서 공격을 해서 더 불합리한 조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라마 4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라마 4세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한 까닭은요, 그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이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영국이 태국 내에서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폐, 도로, 교육, 의료와 인쇄술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 있는 왕의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궁전에 영국인 가정교사를 들였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애나 레노원스입니다. 애나 레노원스는 태국에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그때의 일들을 나중에 회고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회고록을 누군가가 소설로 쓰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가 왕가나였습니다. 영화 왕가나 속의 율브리너가 바로 실제 태국의 라마 4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마 4세는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죠. 그 아기 코끼리들을 미국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에 키우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코끼리들을 수송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링컨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고는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미국에서 이 코끼리들을 키우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미국에는 증기 화물선이 있어서 수송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모습 역시도 라마 4세가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리더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마 4세의 여름 별궁의 모습인데요. 이 별궁에는 태국의 양식도 있지만 앞에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양식 건축 양식이 도입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라마 4세는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고 태국의 근대화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문학 그리고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8년 라마 4세는 8월 18일 날 일식이 있을 것이다. 그 일식을 동경 99도 42분, 북위 11도 39분에서 관측을 하면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귀족들과 왕실 사람들과 그곳으로 직접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 4세의 말대로 일식이 딱 그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마 4세는 그날 일식을 관측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얼마 후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라마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가 라마 5세였죠. 라마 5세의 이름은 쭈랄롱콘입니다. 라마 5세는 라마 4세의 근대화 전략의 뒤를 이어서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라든지 법률학교 등 근대적인 전문 학교를 개설하고요. 초등 보통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도 징세제도나 사법제도의 개혁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라마 5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불과 15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마 4세가 출가를 했다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마 5세가 15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섭정이 이루어졌어요. 섭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오히려 라마 5세는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서양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직접 정치를 할 때는 누구보다 왕이 주도가 된 근대화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라마 5세의 서양 순방은 1897년에도 있었고 1907년에도 있었습니다. 1897년에 유럽을 순방하면서는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정상들과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 칼리지를 방문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마 5세의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으로 태국에서는 이 시기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서 근대화 문물을 배웠다고 하죠. 라마 5세의 근대화의 상징이 바로 철도를 개통시킨 것입니다. 이 시기 태국의 철도 개통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라마 5세의 근대화 업적 중 가장 훌륭한 것이 노예제를 폐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1905년이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라마 5세는 노예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가능했던 거죠. 라마 5세의 가장 큰 업적, 노예제 폐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과거 태국 화폐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라마 5세가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마 5세에게는 왕비가 4명, 그리고 왕비 이외의 부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라마 5세가 가장 아끼던 왕비가 수난타 왕비였습니다. 수난타 왕비가 첫째 딸을 놓고 둘째를 임신하던 때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왕비였기 때문에 왕과 떨어져 지냈죠. 그런데 라마 5세는 왕비가 보고 싶어서 왕비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수난타 왕비는 1살 딸과
임신한 몸으로 배를 타고 라마 5세에게 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 강에 빠져버렸던 거죠. 다행히 이 강은 그리 깊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난타 왕비가 임신한 몸으로 1살짜리 딸을 구해서 강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왕비를 수행하고 있던 많은 일행들은 왕비와 1살짜리 공주가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태국에서는 노예 신분인 자들은 고귀한 왕족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왕비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건에 라마 5세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라마 5세는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태국의 노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태국에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태국의 백성들은 1년에 4개월에서 6개월은 무임금으로 노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농사일은 뒷전일일 수밖에 없겠죠. 노역을 하지 않으려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라마 5세는 차근차근 개혁을 진행합니다. 노예들의 경우에도 몸값을 지불하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값을 점점 낮춰준 거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법률을 만들면서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겠지만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노예제 폐지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이런 모습에서 라마 5세는 자신의 아픔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라마 5세 시기, 여전히 태국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틈바구니 속에서 태국의 생존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영국을 달래고 프랑스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땅을 그들에게 내어줘야 됐습니다. 영국에는 미얀마의 일부 땅을 내어줘야 됐었고요. 프랑스에게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땅을 거의 다 내어줘야 됐습니다. 이 땅들을 모두 합하면 지금 우리 땅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내어주고 어떻게 독립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땅들은 짜그리 왕조를 설립했던 라마 1세가 확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태국 땅이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의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당시에는 태국의 속국과 같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들을 프랑스와 영국에게 내어주고 오히려 태국 사람들은 지금의 태국 땅에서 더 똘똘 뭉치고 결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 땅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립 완충지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영국과 프랑스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완충지역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시기 독일의 빌헬름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이런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를 했던 거죠. 그 합의가 런던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땅을 빼앗기면서 한번 싸워볼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태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태국이 세계적인 열강 프랑스를 상대하기는 버거웠겠죠. 그러니 그 많은 땅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국만큼은 지켜내었죠. 그렇게 태국은 대나무 외교로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태국이 보여준 대나무 외교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면 태국의 대나무 외교는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의 대나무 외교는 계속됩니다. 생존과 주권 회복을 위한 태국의 외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3국 동맹으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3국 협상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렀죠. 그럼 이 시기 태국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여러분이 태국 국민이라면 어느 편에 서릴까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크겠죠. 그러니 영국과 프랑스 편에는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라마 6세는 영국과 프랑스의 편에 섰습니다. 왜일까요? 어려서 서구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왔던 라마 6세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 국민 감정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고 싶지 않지만 향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태국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이기는 쪽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참전하자 적극적으로 프랑스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덕택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태국은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국제적으로 태국의 독립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일찍부터 근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유학을 많이 보냈죠. 그렇게 유학을 다녀왔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파놈용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인, 그리고 피분송크람이라는 군인, 이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권력을 잡고 피분송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입법을 만듭니다.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꾼 것이죠. 이를 두고 태국에서는 시암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태국은 이번에는 누구 편에 서야 됐을까요? 처음에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캄보디아의 일부 땅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세력이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일본을 상대하기가 버거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이 일본에 협력하면서 일본은 태국을 미얀마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철기를 놓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콰이강의 다리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6만여 명의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포로들과 이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 20만을 동원해서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편에 서서 태국은 미국을 상대로 그리고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태국이 일본이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태도를 바꿉니다. 자신들은 영국과 미국의 선전포고를 한 일이 없다 하고 오히려 영국과 미국의 편에 서게 되죠. 이런 모습은 양다리 외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태국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측이 승리하게 되자 태국은 패전국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리고 이후 태국은 국제적인 지위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외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교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였거든요. 지금 이 모습은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로 왔던 주한 태국군들이 철군하는 날의 행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참전하러 왔던 주한 태국군들이 철군하는 날이 1972년 6월이죠. 왜 그런 걸까요? 태국이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국은 독일과 일본과 같은 추축국 편에 섰었죠. 그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것이죠. 유엔이 회원국에게 파병을 요청하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빨리 응한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3년 동안 3,650명이 참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했던 군대가 태국군이었죠. 무려 22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처럼 태국은 국제적인 자국의 지위를 위한 외교적 차원이었지만 한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우리와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갖게 된 거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왔을 때가 195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전투에 직접 투입됐던 것이 아마 12월 이후일 겁니다. 태국에서 온
군인들이 전쟁 못지않게 힘들었던 것이 어쩌면 한국의 겨울이라는 추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태국군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파병될 당시에 태국의 정예군 700여 명을 이끌고 온 이가 보리분 쫄라짜릿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 우리나라에 약 22년 동안 주둔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철수할 때 태국군을 이끌었던 이가 음삭 쫄라짜릿 소령이었습니다. 이 음삭 쫄라짜릿 소령이 보리분 쫄라짜릿 대령의 아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듯 태국의 외교는 우리에게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생존 전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대국, 세계인을 홀린 태국의 매력입니다. 태국은 어떻게 관광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태국의 매력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실입니다. 태국의 왕실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존경받는 왕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인물은 라마 5세와 라마 9세입니다. 라마 9세는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최근까지 태국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왕이었죠. 태국의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국왕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라마 9세가 보여주었습니다. 1992년이었는데요. 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수진따는 그 민주화운동을 강하게 탄압했죠. 결국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탄압 모습이 그대로 TV에 해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큰 위기이자 국가적인 망신이었죠. 이러한 시기 라마 9세가 수진다 총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퇴를 제안했죠. 라마 9세의 이 한마디에 수진다 총리는 사퇴했고 이후 라마 9세는 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 속에 수진다 총리의 자세가 어떤가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하철에서 국왕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있죠. 태국에서는 왕족의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인사를 하고 움직일 때도 포복하듯이 엎드린 채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국에서는 왕실이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태국의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왕위는 존경받는 자리로 불가침이며 누구든지 왕이나 왕실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혹여라도 왕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가는요. 왕실 모독죄로 처벌받습니다. 태국의 화폐에는 왕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화폐를 자칫 밟아도 큰일이 납니다. 이 화폐 속의 주인은 라마 9세입니다. 라마 9세는 1992년 총리를 사퇴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도 하지만 이후 왕실에 떨어진 권위를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군주였습니다. 라마 9세는 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는 국민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진을 찍고 대학 졸업식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라마 9세의 왕비 시리킷 왕비 역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리킷 왕비는 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특히 태국의 실크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농촌의 문제에도 누구보다 신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 지역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보듬어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망을 받던 라마 9세와 실킷 왕비, 이들은 각각 태국에서 태국의 아버지, 태국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라마 9세의 생일과 시리킷 왕비의 생일은 곧 아버지의 날이고 어머니의 날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라마 9세가 2016년 돌아가셨고요. 시리킷 왕비는 2025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25일 날 서거하였습니다. 지금도 태국은 시리킷 왕비의 서거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마 9세가 서거하면서 왕위는 라마 10세에게 넘어갔습니다. 라마 10세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세계인의 관심은 라마 10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상속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로열 패밀리입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이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걸까요? 태국 왕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당 부분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땅과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왕실은 많은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태국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로열 패밀리입니다. 이번에는 태국의 또 다른 매력,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태국인들의 삶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불교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사원을 찾아서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을 하는 일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사원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태국의 사원은 학교의 역할도 하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이곳에서 치러집니다. 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승려를 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한 번은 스님이 되어야 합니다. 짧게는 한 달에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삭발을 합니다. 삭발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가기 위해서 삭발하는 모습과 같죠. 친구가 군대를 가면 다른 친구들이 삭발하는 곳을 찾아와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출가를 위해 삭발을 하면 이렇게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승려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이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탁발 공양을 하게 되죠. 이른 아침 태국인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스님에게 공양을 바칩니다. 이렇게 스님에게 바치는 공양은 윤회를 믿는 태국인들에게 좋은 업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태국인들은 새벽에 나와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 이렇게 맨발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출가를 한 스님의 모습입니다. 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죠?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라마 9세입니다. 라마 9세가 즉위를 하고 난 이후 태국의 전통에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15일 동안의 출가였습니다. 그 15일 동안은 왕의 빈자리를 시리킷 왕비가 대신 도맡았었죠. 그런데 승려가 된 라마 9세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왜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라마 9세가 과거 유학을 할 당시에 큰 교통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쳐서 한쪽 눈을 잃고 말았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사원은 태국 국민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은 산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태국의 절은 국민들 곁에 곳곳에 화려한 모습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태국 사원의 지붕을 보면 주황색과 초록색의 화려한 색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돋보이고 신성시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이 점점 더 높은 곳을 따라가다 보면 본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사원에는 갖가지 이런 불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내부에는 이런 화려한 불상들이 모셔져 있죠.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한 자세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태국에서는 와이라고 합니다. 존경을 담아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하는 인사는 아니죠. 외국인이 이렇게 와이 인사를 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국을 여행한 관광객이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와이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Y로 화답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고객이니까 윗사람으로 인사를 받는 거니까 가볍게 목례 정도로 응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국의 인사 Y가 역시 불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밝게 웃는 미소가 특징입니다. 태국인들은 마이 펜 다이, 괜찮아요, 이런 말은 많이 씁니다.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태국인들의 미소에 담긴 철학 역시도 불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태국의 또 다른 매력, 관광입니다. 태국을 가면 방콕의 짜그리 왕조의 왕궁이라든지 왕궁 안에 있는 와프라케우 사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이 와프라케우 사원은 왕궁 안에 있는 사원인데요. 무려 75cm의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사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국의 또 다른 매력이 이런 멋진 경관이죠. 이것 말고도 태국에는 많은 매력들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환한 미소도, 많은 먹거리도 태국의 매력이죠. 그 중에 태국 음식,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음식의 브랜드화를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태국은 자국 음식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키친 오브 더 월드 프로젝트라는 국가가 음식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음식이 똠양꿍이죠. 세계 3대 스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음식의 특징이 맵고 시고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특유의 향이 외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화 전략으로 향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어색하겠지만 그 향에 외국인들이 길들여지게 되면 더욱더 태국 음식을 찾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태국에는 길거리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 음식조차도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이 오를 정도의 가게들이 꽤 있다고 하죠. 그렇게 태국의 음식은 세계적인 브랜드화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음식을 보면 식당마다 꾸롱뿌rum이라는 소스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소스 세트에는 피시 소스라든지 설탕 그리고 고춧가루 혹은 고추식초 같은 게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마다 입맛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음식의 간을 해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역시도 태국 사람들의 어떤 유연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한 많은 음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또 다른 볼거리가 시장 중에서도 수상시장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또 다른 매력이 마사지입니다. 타이 마사지라고 하죠. 이 타이 마사지는 인도에서 의사가 태국으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무려 1000년이 넘는다고 하죠. 태국의 또 다른 매력이 코끼리입니다. 오래전부터 태국은 코끼리 트레킹 혹은 코끼리 쇼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에 비판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국에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체험으로 엘리펀트 헤븐 파크 같은 곳에서는 코끼리를 목욕시키면서 코끼리와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체험 상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태국을 경험할 때 역사의 현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콰이강의 다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콰이강의 다리를 세우는데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콰이강의 다리로 연결되는 철길을 만드는 데 역시도 많은 포로들과 현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이 무려 11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철길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로 가는 국경인데요. 그 중에 일부 지역이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 직접 이곳을 찾아볼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기차를 타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또 그 나라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 체험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태국의 관광대국 자리를 위협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역시도 좀 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골프 관광이라든지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의료 관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F1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국무총리 직속에 마이스 담당 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이 마이스라는 것이 각 기업이라든지 국제회의나 전시 컨벤션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태국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태국은 관광 대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 국가가 주도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태국 여행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원 근처라든지 불교 행사가 있을 때는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2시에서 5시까지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그 법이 작년 말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술 판매 금지 시간대가 없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태국의 선거일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선거 전날 오후 6시부터 선거일 날 오후 6시까지 이 24시간 동안은 술을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태국의 화장실 문화인데요. 화장실 변기 옆에 호수라든지 바가지가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물로 뒤처리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나요?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나요? 요즘에는 다들 뚜껑을 덮고 물을 내려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태국 사람들은 뚜껑이 덮여 있으면 문제가 있는 변기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태국에서의 화장실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태국 사람들은 왼손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쥐어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은 가장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혹은 발길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태국의 역사에서 살펴본 대나무 외교, 그리고 세계인을 매료시킨 태국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곳곳에서 변화의 시대마다 위기의 시대마다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던 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변하는 세상에선 나를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도 바로 이런 유연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살면서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태국처럼 유연하게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